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꿈꿔보죠. 뜨거운 야망을 품고 격동의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겼던 울산 출신의 인물이 있습니다. 나영 씨. 네. 사람에게는 욕망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권력욕이라는 게 있는데, 나영 씨는 만약에 권력을 가진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저는 한 번쯤 세상을 제가 쥐락펴락 해보고 싶어요. 쥐락펴락. 인간은 누구나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울산에 한때 이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인물이 있어요. 어떤 분이에요? 궁금하죠? 네. 그분을 우리가 한번 만나러 가볼 텐데, 그분이 바로 유락 씨입니다. 중정부장으로 너무너무 유명했고, 울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했지만 또 다른 어두운 면도 많이 남아있는 그런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함께 공존하는 인물인데, 그분의 고향 마을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가볼까요? 한번 가봅시다. 문수산 자락 아래 석전마을은 예부터 선비의 마을로 손꼽혔는데요. 학문을 귀히 여기던 이곳에서 훗날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에 선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이 석천마을은 이건호 선생, 이재락 선생, 이석진 선생까지 참 많은 인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후락 씨도 이곳이 고향인가 봐요. 중정부장을 지낸 이후락 씨의 고향, 생가가 있는 곳이 이곳인데, 석천마을은 돌레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자연부락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을이 이제 학성 이시 이의창이라는 분이 여기에 이제 조선 영조 때 틀을 잡으면서 거대한 어떤 마을이 됐고요. 이곳은 남암산, 문수산 자락에서 쭉 펼쳐지는 이 산세가 쭉 둘러쳐 있잖아요. 네. 이 광주리 모양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명당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명당 터 때문에 여기에서 과거 급제자가 2명이나 배출될 정도의 굉장히 유명한 마을이 바로 이 석천 마을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권력을 쥐락펴락했던 이후락 이 중정부장이 이곳에 정자도 짓고 생가터 말고 자기가 거처하는 곳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정치인들과 교우도 하고, 또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잔치도 크게 열고, 그리고 은퇴할 무렵에도 여기에 있었고, 마지막 국회의원 지전의 시절까지도 여기에 있었고, 이후락 씨가 태어나서부터 말년까지 지냈던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석천 마을입니다. 이후락을 정계의 실세로 만들었던 동력은 성장 과정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는 감각은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이후락 씨 생가터가 생각보다 잘 보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규모도 꽤 크네요. 1924년에 여기 석천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이후락 씨가 태어날 그 무렵에는 이 마을 자체에 집이 그렇게 많이 없었고, 이 고택, 웅장한 기와집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중에 이 집도 하나였는데 지금은 여러 채들이 다 없어졌죠. 근데 이 마을 자체가 학성 이시들이 귀가하던 집성촌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후락 씨가 어린 시절을 여기서 보내다가 저 시내에 있는 울산 농고에 진학을 해요. 그때 당시 울산 농고는 이 지역에서 제일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였는데, 농고라는 게 사실은 이제 공부하는데 제약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후락 씨는 희한하게도 농고와 농사와 관련된 거나 뭐 이런 공부보다는 딴 데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어떤 거요? 영어 공부. 늘 다닐 때 영어 단어장을 들고 다니고, 학교에서는 뭐 항상 영어 공부를 했고, 용변을 보거나 뭘 해도 항상 영어 단어를 옆에 끼고 살았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틈새 공부의 원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영어 공부에 매달린 사람이다. 바로 그런 분이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해방되고 난 이후에 미군 영어 군사학교라는 게 생겼어요. 그게 1기생으로 들어갔어요. 와. 거기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정보장교 활동을 하다가 또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또 미국 대사관에서도 근무하고, 이런 이제 쭉 활동을 거치면서 미국 통일이 된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당시에는 그 정보가 되게 중요한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산 때문에 나중에 크게 출세를 할 수 있었고, 권력의 실세가 되는데도 큰 도움이 됐겠죠.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어떤 일화냐면 1945년부터 이제 미 군정이 시작되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사가 오거나 국무장관이 오거나 중요한 인사가 딱 오면 첫 번째 찾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유락. 그 정도의 어떤 실세였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안에서도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이유락 씨하고 친교를 맺고 관계를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겠죠. 그 정도로 이 석천 마을에서 자랐던 어린 영어 광이었던 이유락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력의 실세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전국의 변화 속에서 이후락은 정치적 입지를 본격적으로 넓혀갔는데요. 이후 권력의 핵심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후락 씨가 박정희 정부의 요직을 맡으면서 성공과도를 달렸잖아요. 그러면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유락 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7.4 남북 공동성명. 그렇죠. 이 학교 때 배우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권력의 실세에서 평양도 갔다 오고 이런 이야기 너무 유명한데 사실은 이유락과 박정희는 처음에 굉장히 악연이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군 생활을 했거든. 근데 이유락은 미국 CIA에 보고하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보통이었거든. 박정희는 평생의 컴플렉스가 뭐냐면 조선 남로당 출신이라 자기가 공산당이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컴플렉스거든. 그래서 군사혁명,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이유락이 미국 CIA에다가 박정희는 공산당 쪽이 가깝다, 위험 인물이다, 이런 정보 보고를 올렸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에 악연이었죠. 근데 그 악연이 어떻게 가깝게 됐는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됐는가? 이게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그쵸. 그 사이에는 김종필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김종필이 중간에 나서가지고 이유락 같은 인물, 미국과 연결되는 정보통을 가까이 두지 않으면 대미 외교하고 이런 데 불리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중용해서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유락과 박정희를 대면하게 한 거예요. 처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 잘 통한 거야. 그 뒤로는 박정희가 이유락을 신임해가지고 옆에 뒀죠.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장, 여러 가지 또 요직도 거쳤고, 나중에는 중앙정보부장, 뭐 말년에는 국회의원까지 지냈지만은 결정적인 거는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는 거는 역시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7.4 남북 공동성명, 북한 평양에 갔다 온 거.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유명하거든요. 그게 이제 1972년에 있었던 일인데 전 세계적으로 하해 부대, 하해 무드, 그리고 냉전이 종식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게 생겼느냐면 미국에서 요구한 게 너희들 북한하고 좀 잘 지내봐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박정희 정권이 은밀하게 했던 게 바로 특사를, 밀사를 평양에 보내는 거였는데 그 밀사의 대표를 바로 이유락이 맡았던 거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긴장감 속에서 북한으로 갔는데요. 목숨을 건 비밀 행보는 우리나라 현대사에 잊을 수 없는 커다란 족적을 남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북한에 넘어가는 거는 정말 목숨을 걸고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이유락 중정부장을 비롯한 북한에 올라갔던 밀사단이 있거든요. 그건 다 유서 놓고 갔고, 실제로 이유락은 박정희로부터 은밀한 지령을 또 받아요. 중정부장이라는 사람이 북한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딱 한 번 먹으면 바로 죽을 수 있는 치사량의 청산가리를 딱 몸에 지니게 했어요. 그 정도로 막중한 임무를 띠고 평양에 갔는데 김일성을 만났을까? 만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계속 기다려도 안 만나죠. 내일 돌아가야 되는데 마지막 날 새벽 1시에 누군가가 찾아가지고 그냥 막무가내로 끌고 가더래요. 차를 달려가가지고 가서 딱 내리니까 바로 앞에 김일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회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담이 5월 달에 있었거든요. 그거 실무적으로 막 해가지고 은밀하게 입 다물고 있다가 7월 4일 날 남북이 평양과 서울에서 동시에 발표한 게 남북 공동성명이었고, 그때 민족이 주체적으로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루어 나간다, 이런 원칙에 합의해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이 지금까지 계속돼 오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일수록 그림자는 더욱 깊게 드리워지죠.
나는 새도 떨어뜨렸다는 이후락의 권력 뒤편에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논란과 상반된 평가가 공존합니다. 빛이 밝을수록 그늘도 짙은 법이잖아요. 이후락 씨의 어두운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는 부정축제, 또 하나는 이제 김대중 납치 사건. 그 두 가지를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씩 이야기해드리면 부정축제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부정축제자로 몰았거든요. 권력의 이인자가 되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하는 상대들이 되게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 현대사에서 아직도 유명한 윤필용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에 나는 평양에 갔다 왔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후락의 인기는 절정에 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많았지만은 그쪽에 모여드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진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박정희가 총애한 오른팔 같은 윤필용이었는데 윤필용이 이후락이한테 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노예하고 나이도 많은데 이제 바뀌면 누가 하겠습니까? 형님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부추기거든. 그게 이제 박정희 귀에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윤필용은 반역죄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후락도 거기서 쫓겨나거든요. 만연에 의해서 관심법이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일어난 게 김대중 납치 사건이라는 이야기도 설도 있고, 이건 뭐 역사적으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사건에 연루되면서 권력의 정점에서 물러난 데다가 나중에 전두환이 그 실세를 잡으면서 과거의 어떤 적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일본으로 이후락을 지목해가지고 이후락의 재산을 전부 몰수하고, 그때 당시 한 194억인가, 지금으로 치면 한 2조 정도 된대요. 그때 당시에 그 돈들은 대부분 어떤 돈이냐면 울산의 학교나 이런 유경회를 만들어 학교 짓고 이런 데 썼던 땅, 부지 이런 것들이 상당수였거든요. 그래서 부정축제에 대한 논란 역시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중앙정치 무대에서 입지를 다지는 한편 고향에 대한 관심도 이어졌는데요. 울산 산업기틀과 교육 기반을 다지는 데 관여했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향이 울산인 만큼 이곳에서 이후락 씨가 많은 활동을 했을 것 같아요. 1962년에 울산이 공업단지로 지정될 때 울산의 입지를 정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공업센터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기술을 익히는 인재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울산공과대학, 지금 울산대학교 전신, 그리고 그와 관련된 학교들, 고등학교들, 학성고등학교, 학성중학교, 우석고등학교, 지금 울산남고, 신정고등학교, 그리고 언양여중,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이런 수많은 학교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게 울산유경재단이를 만들어가지고 울산의 학교를 오늘에 있게 하는데 가장 1등 공신이 이후락이었다. 누가 뭐라 해도 울산을 이끌어낸 공이라 할 수 있고, 특히 이 고향 마을에 내려와가지고 육석정이라는 별장을 하나 지어가지고 여기에 1년에 한두 번씩 내려와서 고향 사람들을 위한 잔치도 베풀고 교류도 하고, 일설에 의하면은 설날이 되면 중앙 각지의 유명한 정치인들도 이 석천 마을에 와서 육석정에서 이후락 씨의 어떤 만나기 위해서 세배를 드리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울산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남긴 공이 많은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산업 그리고 교육에도 큰 많은 힘을 보태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신시대를 대표하는 권력의 화신이었던 이후락. 아무리 붉은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하듯 권력의 영화뒤에 남은 건 냉정한 역사의 평가뿐입니다. 울산실록에서 이후락 씨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현대사에 남아있는 질곡의 세월 속에서 있던 인물들은 보면은 공도 있고 과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많거든요. 특히 울산의 이후락, 이렇게 하면은 7.4 남북 공동성명을 이끌어낸 남북의 어떤 냉전시대를 하나의 전환점을 모색한 굉장히 공이 있는 인물.
그리고 울산의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의 후학들을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신 그런 공이 있는 인물로도 이야기하고, 부정축제라든지 아니면 김대중 납치 사건의 주역이라든지 뭐 권력욕이라든지 이런 나쁜 부정적인 측면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평가할 때 밝은 면, 어두운 면, 이걸 다 같이 바라볼 필요가 있고, 특히 울산을 오늘날 현대의 울산으로 만드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던 한 분이 바로 이 이해 선생의 후예 석천마을에 자라나고 여기서 말년을 보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력의 중심에서 대한민국 현대사를 움직였던 이후락 씨. 그의 공간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시대 권력의 흥망성쇠를 그대로 보여준 인물 이후락입니다.